자, 4.15 총선 연속 대담 9번째 순서입니다. 예비 후보자에게 사전에 세부적인 질문지를 드리지 않고 큰 주제만 공지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뉴스룸의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 후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질문을 주도할 최승민 기자 함께합니다. 자, 오늘 송재호 예비 후보는 이번 총선의 가장 뜨거운 인물이죠. 왜 이렇게 뜨거운 인물이 나타났는지, 왜 선거에 출마하시는지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우선 코로나19로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의료진 여러분, 또 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지금 수도권의 인구가 절반을 넘어서고요. 228개 시군구 중에서 80개 정도가 소멸한다는 지방 소멸의 위기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인 셈이지요.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국정 목표로 국가 균형 발전을 설정하고 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저에게 전략공천 요청을 했고요. 제가 그것을 수락했습니다. 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저를 키워준 제주에게 보답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로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뜨거운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전략 공천을 했기 때문이죠. 이 문제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승민 기자, 시작하시죠. 네. 그 후보께서는 상당히 고심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앙당의 전략 공천 제안 받아들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는 건지?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작년 8월에 연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통령께서 하명하실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의외로 전략공천 제의가 있어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제 위원회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 제도화,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때마침 강창일 의원께서 결단을 해주셔서 그 비어있는 곳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그걸 결심하게 된 동기입니다. 예. 그 전략 공천으로 이번 총선 출마하시기 위해서 11년 만에 복당을 하신 겁니다. 혹시 기존 그 당원들에게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복당의 개념은 제가 열린우리당 노무현 참여정부 때 열린우리당과 함께 했고 열린우리당이 문을 닫을 때 제가 소위 탈당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열린우리당 당원의 당적이 민주당으로 그렇게 계승된 것. 그래서 복당의 개념을 썼고요. 예. 그동안 당원 여러분들께 그 긴 기간 동안에 사실 당을 위해서 제가 하거나 한 거는 없거든요.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고 그러나 이번 전략 공천을 계기로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당의 중심에 두고 소위 정치 활동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당원 일부는 또 전략 공천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중앙당에 내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박희수 예비 후보도 또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후보께서 얘기하시는 원팀 어떻게 이루실 계획이신지? 네, 원팀에 대한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당이 전략적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지방 지구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당원의 의견이 좀 무시된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박희수, 문윤택 두 예비 후보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경선 준비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전략 공천이 돼서 사실 저도 굉장히 송구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당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원팀이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원팀이 아니면 사실은 승리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원팀을 꼭 이루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고 예.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셈이죠. 예. 그리고 후보께서는 그 원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임이라든지 행동을 좀 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이게 그 움직이는 분들의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소위 사생활에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박희수 전 의장이나 저나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분들, 또 당을 사랑하는 분들, 또 제주를 걱정하는 분들, 민주당의 승리를 염원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열심히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전략 공천이라고 하면 사실 중앙당 입장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내 경선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통과했으면 원팀 하기도 쉽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당헌 당규상 소위 정당 민주주의의 한 과정입니다. 당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사실 하는 것이고 중앙당이 그런 입장을 갖는 것이고 민주당 중앙당은 전략 공천 지역으로 최소 15개에서 18개를 지금 설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경선을 요청하면 나머지 전략 공천 지역에 대해서도 질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전략 공천 지역에 대해서는 경선 없이 간다는 애초에 지난 10월에 발표한 원칙을 그대로 고수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해서 아마 그런 의견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앙당의 그 방침을 따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중앙당 선대위에서 이 참 좋은 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공동위원장도 또 맡고 계십니다. 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가 비상사태에 이게 증환한 아주 그 지방 위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의 운영, 국회 운영의 중심을 21대에는 최우선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두고 있다는 뜻이고 이미 그것을 이번 중앙선대위 출범에서도 특별위원회 형태로 균형발전 특위를 만들고 저를 균형발전 특위위원장으로 위촉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위원회에서 후보께서 역할을 하고 계신 그렇죠.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오늘 이제 국회에 제출된 11.7조의 그 추경 예산안에 있어서도 각 지방의 의견들이 골고루 반영되기 위해서 제가 그 회의도 했고요. 또 제주도의 경우는 관광 사업체가 사실은 그동안 좀 소외돼 있었는데 이번 11.7조의 추경 반영에서는 영세 호텔 등의 관광 사업체가 포함돼 있고요. 농어민 등 일반 그 농어가도 실제로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 열어놓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께서 어쨌든 후발주자로서 본인 선거운동도 사실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여유가 있으십니까? 여유가 없죠. 예, 굉장히 유권자 여러분께 미안하고요. 사실은 직접 현장에 가서 듣고 제 말씀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치권에서는 송 예비 후보가 이 국회의원보다는 도지사에 관심이 많다는 거 이제 소문이 그런 얘기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2년 후에 그럼 도지사 선거 다시 출마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마 제 운명이 서울에서 제주도를 지원하는 게 더 내가 할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협소한 알겠습니다. 인적 자원이어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좀 치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도 송 예비 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볼 텐데요. 그 송일교에 대한 논란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지역사회에 많이 회자되는 단어인데요. 이 2014년 원도정 초기부터 논란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다고 보십니까? 저는 송일교라는 게 송재호하고 일구하고 교회인데요. 사실은 저는 실체가 없는 정치권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실체가 있다면 원희룡 지사의 요청으로 제가 제주도정에 대해서 자문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학자로서 교수로서 또 당시 제가 노무현 재단의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협치라는 거를 시대 정신으로 내걸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부합되려고 한 측면이 있었고 그것이 사실 문제가 되자 또 원 지사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못할 만큼 어눌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자연스러운 형제 관계로 이렇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요즘 원 지사하고는 연락을 하십니까? 어쨌든 제 사촌 매제인데 연락을 아니 할 수가 없죠, 서로. 또 식개도 같이 먹어야 되고. 지난번에 그 제2공항 관련된 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서 발언 이후로 약간 소원해지신 건 아닌가요? 조금 소원한 측면도 있는데 또 금방 복귀됐습니다. 피는 역시 복귀됐습니까? 또 좀 물보다 진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후보께서는 그때 주요 경력이 이제 도정과 국정을 경험했다고 네. 하셨는데 이 도정 경력에서 정책 전문위원 한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어떤 정책을 만드셨습니까? 신구범지사가 관선지사로 있던 시절에 우리나라 내무부가 144명의 전문직 공무원을 뽑았습니다. 그때 제주도가 관광정책을 요청해서 관광정책의 전문가로서 제주도청의 정책전문위원으로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어떤 정책을 만드셨어요? 관광정책 주로 했고요. 익히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익숙한 거는 컨벤션 센터 설립이라든가 또 섬문화 축제라든가 또 섬정책 포럼이라든가 이런 국제관광 개통을 주로 중국인 노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하고 정책 개발에 관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하나만 더 드리죠. 송혜비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문화관광연구원장을 지내셨고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주대학교 교수시고요. 그러면 요 외부 활동 경력이 한 10년 넘어갈 네. 텐데 그렇다면 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폴리패서다. 네. 수업은 안 하고 정치 활동만 한다. 이런 비판이 많거든요. 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폴리패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런 폴리패서가 사실은 현장에 경력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경험과 경력을 우리 학생들에게 집어넣고 불어넣는 데는 제가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제 스스로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폴리보다는 패스에 중심을 두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에 출마하면서 지난 2월 23일 날 제주대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3월 1일 날 사직서를 굉장히 빨리 수리했더라고요. 그럼 배수의 진을 치신 거네.
백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정책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법부터 얘기를 해보죠. 네. 그 후보께서 이제 국회에 입성할 때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이제 특별법 개정을 드셨는데 네. 왜 바꿔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국정과제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에 유일하게 제주도 과제 2개를 국정과제에 올려놨습니다. 보통 지역의 과제는 국정과제로 안 하는데 그 하나가 이제 배보상 4.3 특별법 개정을 통한 4.3의 이제 해결이고요. 두 번째가 제주의 자치분권 모델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제주 자치분권 모델의 완성은 자치권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걸 넘어서서 그 자치분권, 특별자치의 엔진을 달고 제주가 어디에 갈 것인가에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특례 사항입니다. DJ 정부는 면세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간 한 1,500억 정도 벌 수 있는 특례를 줬고요. 노무현 참여정부 때에는 제주 개정을 균특회계에 둬서 연간 3,500억 정도 주는 특례를 뒀거든요. 그럼 이 5천억 정도의 연간 발생하는 종잣돈을 가지고 우리 제주가 어떠한 발전의 모델을 그릴 수 있는 건지 정말 도민이 주도하고 도민이 돈 버는 성장이 무언지 이런 거를 그리는 제도적 예산적 뒷받침을 제가 확실히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런 다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외적 특례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면세 제주 지역의 제주도의 면세 지역을 일정 부분 하자는 것도 많이 논의되는 예외적 특례고요. 우리 도로봐서는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럽지만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하자는 것도 실제 되면 예외적 특례가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 예외적 특례가 뭔지 이걸 심도 있게 우리 제주도의 공유자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하는 그런 국회 활동이 되고자. 그렇다면 이게 그 말씀하신 걸 얘기를 들어보면 관광 정책도 그 전공답게 관광 개발 쪽 내국인 카지노 논란이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만 계속 그 접근을 하시는 건지. 저는 뭐 카지노나 이런 위락 중심은 제주도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일종의 제주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먹거리라든가 해조류라든가 이런 건강, 장수 이런 기초 원료를 잘 활용해서 이것을 가공하는 제주형 제조업으로 하고 이것에 뭐 명상이라든가 스포츠, 요가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힐링 위주의 이러한 힐링 게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거든요. 독일만 하더라도 규모가 한 45조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산업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가 더 큰 잠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처음에 제주 국제자유도시 계획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모든 이론가들이 그 내가 만든 거다, 내가 아이디어를 냈다 다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참 많습니다. 아마 송 후보도 국제자유도시 계획 위반에 어느 정도 발을 담그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왜 이제 와가지고 국제자유도시는 아닌 것 같다라는 도민사회의 여론이 나오는 걸까요? 국제자유도시는 사실은 개방을 통해서 제주가 살아야 되고 그 적극적 개방의 통로를 마련해야 된다는 소위 수사적 표현입니다. 그 국제자유도시가 어떤 모습이 국제자유도시인지에 대해서 소위 도민들의 합의, 의논 또 정책의 결정들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문자 그대로 뭐 카지노를 하는 국제자유도시인지 아니면 명상이나 그런 힐링을 하는 그런 산업인지. 그럼 지금은 어떤 국제자유도시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국제자유도시로 생겨난 수익이 개방으로 인한 수익이 도민의 호주머니로 연결되는 국제자유도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제자유도시란 목표는 바꾸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바꿔야죠. 그러니까 개방은 하되 국제자유도시 목표 설정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국제자유도시가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국제자유도시냐니까 우리 도민이 잘 하는 거, 도민이 가지고 있는 거, 뭐 풍력이 됐든 그것이 어떤 우리 자산이 됐든 해조류가 됐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잘 하는 것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수출하는 그것으로 또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런 모양새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예. 후보님께서 20년 가까이 사실 그 2000년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제자유시 개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좀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동안 국정에도 계속 좀 몸을 담그셨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후보께서는? 지금 이제 총선 출마를 하면서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자유도시의 모습이든 자치권의 모습이든 그것은 서울이나 다른 데서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자치분권위원회 공동으로 제주 특위를 대통령 산하에 만들었습니다. 지역을 가지고 특위를 만든 사례가 거의 없는 거지요. 그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가 발판을 마련할 때는 그 특위에 제주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와 계시거든요.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우리 제주 특위는 위원장이 오영훈 의원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런 국제자유도시로 가겠다고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기다리고 있었던 형편이죠. 그것을 뭐 저나 누구나가 서울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자치분권의 모델로 지금 그 국정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지금 특별자치도 이후에 그 이런 부분들 계속 그 발전시켜 나가면서 다른 지역에 자치경찰 외에 지금 다른 지역에 적용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 적용된 제도 같은 게 있나요? 제주도가 성공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제도는 아직 없고요. 예. 다만 우리 제주도가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4,500건 정도의 사무를 이양받았는데 4,500건 중에 성공적으로 이양받았다고 평가되는 게 한 600건 정도 됩니다. 이 600건 정도를 지금 지방자치 일괄 이양법에 그걸 담아가지고 국회에 현재 상정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주는 계속 국가의 실험실 역할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실험이고요. 좋게 이야기하면 시범인데 저는 그 국가로부터 얻어올 거는 특례도 많이 얻어와서 시범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 제주특별법과 이어서 4.3 특별법에 대한 얘기 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시죠. 예, 그 4.3 배보상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정부도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좀 실현 가능한 배보상 방안이 있는지 혹시 그 말씀하실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배보상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요. 국정과제로 반영이 돼서 국무조정실에서 관리하는 국정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것과 둘러싸서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돈을 내는 기획재정부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우리가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재판을 통해서 계속 달라 그러면 1년, 2년, 10년 이런 거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일괄 타결 방식, 그게 예를 들면 2조 규모든 뭐 얼마 규모든 일괄 타결 방식을 하루빨리 해야 되는데 그 일괄 타결 방식에 대한 합의는 저는 유족분들이 먼저 1차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 유족분들이 이룬 1차안에 대해서 도민의 합의가 전제되면 그것을 4.3 특별법 개정안에 담아서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내놓고 그 안을 가지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그 4.3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비슷한 그 사건이 있는데 그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의 요구가 있을 거라서 지금 난색을 표하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설득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4.3이 모델로 우선 해야죠. 희생을 가해놓고 배보상을 안 해서 되겠습니까? 돈이 많이 든다고 안 하는 건 안 되죠. 그건 합의를 하더라도 해야 되고요. 제주 4.3이 먼저 우리가 5.18은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주 4.3을 하고 다른 지역이 필요하면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의로운 국가의 모습이고 인권 국가의 모습이지 제주 4.3을 해주면 다른 지역에서 뭐라 그럴까 봐 4.3을 두려워한다. 이건 말이 저는 안 되는 논리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4.3 해결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도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역할을 하거나 뭐 건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동안 어떤 일들을 좀 하셨는지. 당연히 있는 거죠. 뭐 뒤에서 뭐 안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한테 그 기재부 생각은 행안부는 뭐 별로 저는 기재부가 동의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기재부 생각은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가 확실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10조가 될지 15조가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을 고려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어떻든 그게 기금의 형태든 또 유족분들이 지금 70세 이상 분들이 우리 유족이 한 3,800분 계신데 이분들이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일괄 타결 방식을 만들어서 저는 타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4.3 얘기하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 문제 저희들도 고민할 때 연좌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과연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워낙 지금 제주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명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최승기 이 부분 좀 주제 넘어가 볼까요? 예, 지금 부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뭐 그 언론 인터뷰에서는 부친 사태를 좀 완화한 측면이 있다고 후보께서 직접 그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게 혹시 어떤 뜻인지 명확히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동청년단의 문제인데요. 제가 이번에 출마해서 사실은 알게 됐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제 대동청년단의 표선 책임을 맡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런 계기가 돼서 제가 체록도 받고 또 유족 관련 증언도 듣고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가슴이 참으로 아프고 슬픈 일이고요. 그게 제가 그러니 유족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덧나고 슬픈 유족분들에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정중하고도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계기가 돼서 배보상 문제 등 4.3의 해결에 제 온 힘, 제 성심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이렇게 함께 해봅니다. 입장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태를 완화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떤 뭐 근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제가 그걸 이제 뭐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사과하는 자리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체력도 있고 또 표선의 유족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입증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4.3 유족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공항에 대한 문제인데요. 과연 이게 합의에 이룰 수 있을까요? 지역사회에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문제인데. 근데 어쨌든 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뭐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민과에 대해서 도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된다고 했고요. 또 실제 원래 국회 예산에 4.3 제2공항 관련 예산도 도민 동의를 전제 조건, 부대 조건으로 달았고 현재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에서 제주도가 마침 합의를 해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저는 국회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진중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주민투표가 됐든 뭐 공론화가 됐든 어떤 방식에 의해서 주민 합의의 도출에 실패하면 그는 원점에서부터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공항 전문 기자가 질문 좀 더 추가해 주시죠. 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또 최근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 청와대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 상생 방안을 마련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걸 제가 예단하기는 좀 그렇고 상생 방안이 마련되고 가능하다면 뭐 저는 그걸로 뭐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어쨌든 최선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차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현미 장관께서 실시 설계를 한 거는 공항을 착공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코로나19 전국 때문에 재정 집행을 빨리 하라는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그것도 이제 국토부 예산에 있기 때문에 실시 설계는 좀 빨리 하자.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고 착공을 전제로 한 지금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신분으로 계실 때는 제주에서 그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김현미 장관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입니다. 예. 혹시 이 제주 사회에 지금 찬반 갈등이 극심한 제주 사회 여론을 장관께 직접 전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직접 전달도 했고 처음에는 김현미 장관께서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항을 이렇게 하면 이게 제주도민의 여론 의견에 동의되는 의견이고 이렇게 국토부가 해주면 굉장히 제주도민이 환영할 거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더 있으면 좀 더 들어가 볼 텐데요.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주도민과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 갑의 유권자 여러분, 제주 갑 선거구에 나와 있는 민주당 후보 송재호입니다. 이제 제주는 그게 중앙정부가 됐든 국제자본이 됐든 누가 됐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주를 도민 여러분들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민이 돈 버는 성장 그리고 도민의 벌이와 밥상을 먼저 챙기는 그러한 성장, 제주갑을 대한민국의 갑으로 반드시 유권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재호 예비후보, 우리 최승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